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 정신의 무의식을 탐구합니다. 프로이트는 자연과학적이며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에 아무런 신체적 원인과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도 무의식과 관련 있으며 불안신경증, 우울증, 심지어는 정신분열증도 무의식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냄으로써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확립하기에 이릅니다. 프로이트 당시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정신질환의 원인을 뇌나 생리적 이상과 같은 신체적 결함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갈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정신질환을 발생시키는 임상적 의미에서의 억압된 무의식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과정은 정신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즉 개인이 감정 생활의 문제를 점차 자각하고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어서 무의식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결과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부터 발전된 정신분석의 철학은 무의식과 그 성적 욕망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곧 철학의 정신활동을 포함한 예술적, 종교적, 학문적 산물들 또한 무의식에 제약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신분석의 고찰 대상이라는 것을 함의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성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무의식에는 시간의식이 없다. 무의식은 도덕과 무관하게 자신을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으로 드러낸다. 의식 영역에서 추방되어 무의식화된 것들은 반드시 의식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무의식은 의식에 대해 은폐망각되어 있다. 무의식은 논리성 및 인과 법칙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무의식은 한번 맛보았던 쾌감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맛보고자 하는 퇴행적인 소망 충족 성향을 지닌다. 이러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발견은 의성과 충동을 비롯한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 대한 재평가를 낳았으며 사회 비판적 이론들과 결합해 인간과 삶의 해방을 추구하는 진보적 사상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프로이트가 개척해 놓은 정신분석학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첫 시기는 무의식을 발견한 단계인 1880년부터 1897년까지입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를 통해 히스테리 즉 신경증이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내지는 심리적 손상이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신 증세란 감정 에너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의식에서 추방되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트라우마의 감정이 마음속 어딘가에 억눌린 채 남아있는 숨겨진 손상 기억을 찾아내서 말해버리면 이의 발산으로 해소되고 치료된다고 생각함으로써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기초에서 본격적으로 트라우마를 일으킨 억압된 무의식의 기억을 의식으로 데리고 오는 정신분석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신경증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상학적 이론의 시기로서 1897년부터 1923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이론과 치료 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위상학적 모델은 정신의 영역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 것을 이릅니다. 이를 이드 심리학 혹은 어떤 행위의 동기가 되는 정신적 힘과 본능을 뜻하는 의욕동 심리학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신경증을 만드는 갈등의 원인은 실제 사건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대부분이 성적 본능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내적 욕구와 공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경증에 대한 트라우마 이론을 수정하여 공상과 관련 있는 환자의 내적 충동이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모든 신경증의 원인이며 신경증 환자는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유아가 성숙한 부모를 닮아가는 동일화의 과정이 잘못되면 성도착이나 미숙한 성격장애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로이트는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매우 고상하고 세련된 취미나 예술 활동까지도 무의식에 숨어있는 유아기 성욕 및 공격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환자들의 기억이 사실이 아니라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신적 갈등이 현실적인 손상 사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공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경증에 대한 손상 트라우마 이론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에 의하면 신경증은 환자의 내적 충동과 관련된 공상이 원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프로이트의 관심은 환자의 외적 현실 사건이 아닌 환자의 내면 세계로 옮겨짐으로써 인간의 정신 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본격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정신분석의 진정한 시작을 두 번째 시기, 이드 심리학 내지는 욕동 심리학이 본격화되는 1897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1900년, 일상생활의 정신병리 1901년, 성욕이론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1905년, 쾌락 원칙을 넘어서 1920년, 죽음의 본능 1920년 등을 통해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정립하고 또 삶의 본능 에로스에 반하는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등을 역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격구조론 또는 성격 발달이론의 시기로서 1923년부터 프로이트가 사망한 1939년까지입니다. 프로이트의 충실한 계승자를 자처하는 락항은 1920년대 이후부터는 프로이트 작품을 시기순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 동안에 프로이트는 많은 것을 개정했으며 따라서 정신분석 기술의 급변과 새로운 개념이 생산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구조론 또는 구조론적 모델은 성격의 구조를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분합니다. 이드는 제2기의 무의식 개념을 대부분 포함하며 무의식처럼 쾌락 원칙을 따릅니다. 아이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드의 일부가 자아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기본 업무는 자기 보존이며 이드의 압력과 현실의 요구 사이에서 이 둘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초자아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 속에 묻혀 있으며 자아의 대부분과 이드의 전부는 의식의 밖에서 일합니다. 자아는 이드에서 태어나며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드의 일부가 변형되어서 자아가 됩니다. 이 시기의 의식은 자아의 감각기관으로 표현됩니다. 또 리비도와 마찬가지로 이드의 요소로서 공격성을 강조합니다. 자아의 현실 인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자아의 방어기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합니다. 이 시기에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의 변화, 즉 위상학적 모델에서 성격구조론으로의 이행을 엿보게 하는
자아와 이드, 억제, 증상과 불안을 비롯해서 자아와 그것, 유환상의 미래, 문명과 불안 등을 발표합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와 방어 기제, 하인즈 하르트만의 자아 심리학과 적응의 문제와 같은 자아 심리학이 등장하고 안나 프로이트와 더불어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멜라니 클라인 학파가 형성됩니다. 하인즈 코우트는 자기애적 성격장애 환자들 치료에 공헌하며 코우트 학파를 이룹니다. 영국에서는 페어반과 위니코트가 정신분석 기법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하며 대상관계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는 구호를 외치며 라캉이 등장합니다.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생각들을 살펴봅니다. 무의식의 내용들로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 죄악감, 열등감, 상처받은 경험, 성적 욕구, 공격 욕구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의식에 올라오면 심한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의식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자아는 이를 억압합니다. 이렇게 억압된 것은 무의식 속의 다른 곳에 숨어 있게 됩니다. 무의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검열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접적으로 위장한 채 흔적들을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정신 세계는 위상학적 구조인 이드, 자아, 초자아의 성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아 심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 인간의 행동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따른다고 봅니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의 프로이트 이론에 걸쳐 적용됩니다.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은 위상학적 이론이 환자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무의식적 죄책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 프로이트가 자아와 이들 및 억제, 증세와 불안이라는 저술에서 제시한 이론입니다.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인간관계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자아심리학의 일부로 발전한 이론입니다. 대상은 다른 사람, 이를테면 중요한 타인으로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만난 사람, 그를 키우며 관리해준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즉 대상관계를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어린이의 대상관계를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어릴 때의 대상관계가 성인의 정신생활에서도 계속된다는 이론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시하는 충동들, 즉 성적 충동과 공격적 충동 같은 1차적인 충동들, 그리고 아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급박한 문제가 욕동의 압력 하에서 방출되도록 하는 2차적인 충동들은 유아어머니의 이원적 관계 안에서 욕동이 발생하며 따라서 유아어머니 관계는 결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라캉에 의해 실제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파헤쳤던 인간 내면의 억압된 무의식과 그 성적 욕망을 재해석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본래적 정신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라캉에 의하면 프로이트 이후에 정신분석은 그 본래의 핵심을 상실했다고 진단합니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핵심을 무의식과 그 성적 욕망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및 욕망과 관련된 인간의 삶과 정신의 영역을 언어 이전의 상상계, 언어 이후의 상징계, 언어 너머의 실제계라는 세 가지 질서로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 라캉은 소쉬르의 언어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그리고 철학을 차용해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